저는 키가 무척 작습니다. 다행히 키높이 깔창을 쓰지 않고도 당당하게 지내곤 있지만 아이들 성장 치료하면서 이렇게 쭉쭉 자라는 걸 보면 왜 나 때는 이런 게 없었을까? 이런 방법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성장 치료에 대한 치료비 부담도 줄이고 안전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키 작은 원장의 성장 치료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주치 올덴맘의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 일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건 이미 경험 속에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성장 치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170이 될 뻔했던 키가 180cm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키는 유전보다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성장 치료할 때 기억하실 첫 번째는 바로 후천적 성장 관리가 핵심이다. 거의 성장 치료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흔히 알고 계시는 아이들의 신장키 공식부터 한번 보죠. 이 공식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이 후천적 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세요. 보통 공식이 아버지 키와 어머니 키의 그 평균을 구하죠. 그리고 남자아이들 같으면 6.5cm를 더하고 여자아이면 6.5cm를 뺍니다. 이 부모님들 키를 가지고 같이 시작해보죠. 아버지 키가 174고 어머니 키가 164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평균이 169cm가 되죠. 여기에 남자 아들이기 때문에 6.5를 더하면 175.5cm가 이 아이의 예상 신장입니다. 이게 이제 유전적으로 계산한 예상 신장이죠. 그럼 175 괜찮네, 뭐 평균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다음 해석을 꼭 하셔야 돼요. 이 자료화면 보시죠. 정규분포 곡선이 있어요. 오랜만에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두 부모님을 가진 아이의 키는 평균이 175.5,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5를 한 구간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170부터 180이 나오는데 오늘 이 아이는 180을 넘어서 185가 되는 건 솔직히 어려워요. 185가 된다는 거는 서울대나 의대에 입학할 것 같은 그런 확률이 되죠. 하지만 170부터 100 사이 어디쯤에 있을 확률은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돼요. 잘 관리하면 180이 되는데 잘못 관리하면 170이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평균 175인데 180이 될 확률도 170이 될 확률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만들어낼 때 그 키는 유전적으로 평균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되고 170도 된다는, 여기를 생각하는 게 여러분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성장 치료에서 후천적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그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계산했던 이 케이스는 초등학교 3학년 박범서 군이에요. 제가 실명까지 이야기해버렸는데 이 녀석이 튼튼하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사진에서 자기 얼굴에 모자이크 하지 말아요. 이렇게 까만 거 이것도 하지 말고 얼굴 그대로, 내 이름도 그대로 보여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이런 아이로 자랐는데요. 사진 찍는다고 머리에 이렇게 힘도 주고 정말 밝고 씩씩한 모습들, 보람을 느끼게 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앞에 계산했던 게 이제 이 박군의 그 어머님과 아버님의 키였는데, 어머님이 가지고 계셨던 예전 그 결과지를 보면 2017년인데 이때 42개월이에요. 키가 100.2cm. 검사 결과상 상위 62%, 우리 학교 성적으로 하면 딱 반평균 정도 되는 그 정도 키를 가지고 있던 아이였는데, 이대로 쭉 성장하면 약 175cm 정도가 예상되는 그런 이제 100분위 점수예요. 근데 2017년 이 결과가 있었는데 2018년과 19년에 쭉 치료하고 박군이 어떻게 성장했냐면 2020년 4월 4일 검사 결과지인데 키가 122cm, 상위 83%에 속할 정도로 자랐어요. 이런 성장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 앞으로 180cm까지 자랄 수 있다, 이런 그 단계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 뒤로 21년, 22년 결과도 쭉 보면 이 80% 정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성장세를 약 3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처음에 제가 관리가 중요하다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다시 그 정규 분포 곡선 볼까요? 처음에 60%에 속한 이 아이가 치료를 잘하면 80%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바로 180이 된다는 거고, 치료 잘못하면 170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똑같은 확률로 어디든 속할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박군이 어떻게 성장 치료 관리를 해왔는지 지금부터 볼 텐데요. 그 방법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방법들에 조금만 관점을 좀 넓히시면 쉬워요. 여러분 자녀분들도 숨겨진 그 키를 충분히 찾아 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들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치료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박군을 처음 만날 때도 어머님이 성장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박군이 돌 때부터 열경련 증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말도 또래보다 느리고 잠을 잘 자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려고 하면은 자꾸 이야기하고, 또 잠들고 나면 식은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어머님이 옷을 갈아입힌 적도 있고, 그래서 잠자고 나면 1시간 정도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대요. 어머님이 고생이 무척 많으셨는데요. 이런 박군은 전형적으로 심장에 열이 많은, 심장에 만성염증이 있는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열경련, 말이 늦어진다, 잘 때 식은땀 흘린다, 잠들기 좀 어렵다, 이런 증상들이 바로 심장에 만성염증이 있을 때 보이는 증상들입니다. 이렇게 만성염증이 있는 아이들은 잘 자라기가 어려워요. 어른들은 만성염증이 쌓이면 질환이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만성염증이 쌓이면 일단 성장부터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만성염증을 치료한 다음에 골수가 차오르게 되고, 이 골수가 차오르면 성장도 잘 되고 두뇌 발달까지 도움이 되죠. 처음에 박군은 어려가지고 이 탕약을 먹기가 좀 어려웠어요. 거부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가루약으로 치료를 하다가 이제 조금 자라고 나니까 이제 탕약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이 탕약 먹기 시작하고 한 열흘 정도 지나서 그때부터 한 2주 정도는 설사를 했어요. 이 설사라는 명연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 2주 정도 설사를 한 다음부터는 가끔 열이 나고, 열이 나도 경련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몇 달 동안 꾸준히 믿고 치료를 하셨는데, 그렇게 치료했더니 잠을 더 잘 자게 되고 자다가 땀나는 것도 멈췄습니다. 이때부터는 성장 쪽에 치료에 그 초점을 맞추고 약을 더 쓸 수 있게 돼요. 이때부터 하루에 2번씩 약을 먹게 되고 60%에 있다가 80% 그룹으로 점프를 하게 됐던 거죠. 80% 그룹 안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매일 2번씩 먹을 그 약을 먹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1번 먹기도 하고 건너뛴 날도 있고, 그러다 한 달씩 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지만 꾸준히 한 번씩 복용하면서 그렇게 80%, 앞으로 180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 그룹 단계를 몇 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도 보셨지만 엄마가 보시기에도 애가 밥도 잘 먹고 치킨 한 마리를 혼자 먹을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들, 새로운 환경에도 잘 다가가고 새 친구들과도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무척 안심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이들의 그 몸 상태에 맞춰서 단계별로 치료를 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장관리 핵심 두 번째는 음식이죠. 일단 잘 먹기는 해야 합니다. 박군도 처음에는 잘 먹지 못했지만 이게 치료 잘 하고 나니까 잘 먹게 되고 비위가 튼튼해졌어요. 하지만 밥 잘 먹는 보약 그런 걸 썼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군의 어머님도 처음에 걱정되니까 애 밥 잘 먹게 하고 뭔가 튼튼하게 하는 그런 보약을 좀 썼으면 그런 마음으로 내원하셨던 건데, 뭐 애들이 짜증도 피곤하면 짜증내고 자주 피곤하다고 그렇잖아요. 식은땀도 흘리고. 그래서 홍삼이나 녹용 같은 거 넣어가지고 보약 탁 먹으면 애가 잘 먹고 건강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가 있으셨죠. 하지만 제가 진찰하고 아예 쭉 그런 모습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클타임, 뭐뭐 장군, 뭐 커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성장식품들을 먹이기 전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박군과 같은 그런 증상이 있거나 스트레스, 애가 찡찡대고 틱이나 ADHD 이런 조짐이 보일 때 정말 녹용 홍삼 같은 거 조심하고 치료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장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만성염증을 가지고 있는 질환들, 관절염, 디스크 등들도 한약으로 잘 치료하고 있는데 녹용이나 홍삼을 거의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 성장 치료가 필요한 이 아이들도 녹용, 홍삼을 쓸 경우는 100에 한두 명 정도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을 써서 억지로 밥 잘 먹게 만들고 막 쑥쑥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 이건 알묘 조장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어머님들이 그 한약, 보약, 성장에 대한 관점이 좀 업그레이드 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그냥 좀 하면 좋겠지 이런 기대 잠시 내려놓으시고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장관리 세 번째 핵심은 바로 스트레스와 운동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있는데 운동 잘 못하면 아이들이 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박군도 눈 깜빡깜빡하는 그런 행동틱이 있었는데, 이 틱이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무척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는데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외로 아이들이 잠깐 있기도 하고요. 이 스트레스와 운동 관리들, 성장 치료하면서 함께 하면 잘 해결되거든요. 이럴 때는 약도 약인데 운동으로도 풀리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리고 수영, 농구, 줄넘기 이런 순서로 운동들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수영은 정말 성장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영하면서 열도 많이 배출할 수 있고 참 좋은 운동입니다. 자녀분이 태권도에 관심이 있다면 1, 2년 정도 태권도 다니면서 관심 있는 운동하는 거 무엇을 하든 좋고요. 운동 자체가 성장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도 줄여주니까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운동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세요. 성장관리 핵심 네 번째는 바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성장 호르몬도 팍팍 배출되고
그리고 이 뇌척수액을 청소해주는 그런 점들이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요. 문제는 잠들고 싶지만 잠을 잘 들기 어려운 거죠. 한방에서는 박군처럼 열경련이 있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식은땀 흘리는 거, 이제 말도 늦게 터진 이런 것을 심장의 만성염증이라고 봅니다. 그냥 몸이 허약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런 좁은 관점으로 보면 또 녹용, 홍삼 이것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치료가 좀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부모님들이 좀 가지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런 만성염증을 치료해야 푹 잘 수 있고 푹 자야 키가 잘 자라는 것이죠. 이 잠들기 어려워하는 자녀들은 잘 자지 않으려 하고, 이때는 심장의 만성염증을 먼저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잘 수 있는 환경들, 얘는 자라가고 부모님들 시끄러우면 좀 그렇죠. 그리고 이부자리들 눅눅하지 않도록 잘 말려주고 환기시켜주는 방법들도 필요합니다. 만성염증, 수면, 스트레스, 운동, 그리고 성장치료 한약 등 이 밸런스를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오늘 말씀드린 건데, 성장치료 후천적으로 잘 관리하면 잘 된다, 이게 핵심이었고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내 아이 챙기지 못해서 자책하시거나 너무 놀라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치료하고 도와줄 기회도 많고 다음 시간에도 한 가지씩 차근차근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들 더 자세히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